1990년대 말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안충호 연구원은 해외 군사 잡지를 펼쳐들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한국이 만든 자주포 K9을 두고 한국제는 국제적인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복제품 아니냐? 싸구려 가성비밖에 더 되냐? 그런 비웃음이 늘 따라붙었죠. 안 연구원은 이를 악물고 매달렸습니다. 이건 베낀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적으로 만든 거라고, 제발 그것만은 인정받아야 한다고요. 그런데요, 정확히 그로부터 한 세대가 지난 2026년 3월 8일 밤, 대구공항에 외국 군용 수송기 한 대가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무기를 받아가려고 한국까지 날아온 아랍에미리트의 비행기였죠. 원래 이런 장면은요, 미국 무기를 급하게 실어 나를 때나 보던 풍경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복제품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 나라에게 세계가 줄을 서기 시작한 걸까요? 오늘 그 한 세대에 걸친 반전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계를 한참 더 뒤로 돌려야 합니다. 안충호 연구원이 그 잡지를 펼쳐들던 순간보다도 훨씬 더 앞으로 말이죠. 1969년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닉슨이 이른바 닉슨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했거든요. 어려운 말 같지만 속뜻은 아주 간단했어요. 이제 아시아 일은 아시아가 알아서 지켜라. 주한미군을 슬슬 줄이겠다는 신호였죠. 한국 입장에서 이건 등골이 서늘해지는 통보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십수년 전에 끝난 6.25 전쟁에서 우리는 탱크 한 대가 없어서 속절없이 밀려 내려가던 나라였거든요. 서울이 사흘 만에 점령당하는 걸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 아직 멀쩡히 살아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든든하던 미국이 이제 발을 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쩌겠어요?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문제는 만들 줄 아는 게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1970년대에 시작한 게 율곡 사업이라는 자주국방 계획이었습니다. 거창한 첨단 무기부터 만들었을 것 같죠? 아니요. 소총 한 자루, 탄약 한 발, 그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정말 말 그대로 맨바닥에서 더듬더듬 시작했거든요. 탱크니 자주포니 하는 건 감히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세대를 기어 올라온 끝에 겨우 도착한 자리가 바로 아까 보신 그 장면이에요. 1990년대 말 안충호 연구원이 자주포 K9을 손에 들고 세계의 문을 두드리던 순간 말이죠. 맨바닥에서 30년 가까이 기어 올라와 처음으로 당당하게 내놓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박수가 아니었어요. 한국제가 무슨 국제적인 신뢰성이 있겠냐? 어차피 어디서 베낀 복제품 아니냐? 딱 그런 비웃음이었죠. 안 연구원이 가장 분했던 게 뭔지 아세요? 비웃음이 틀린 말이라서가 아니었어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손으로 설계한 물건인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막막했다는 거였습니다. 실력보다 편견이 먼저 도착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같은 시기 지구 반대편은 어땠을까요? 유럽은 정반대였습니다. 냉전이 끝나면서 이제 평화가 왔다, 전쟁 걱정은 끝났다 하는 분위기가 가득했거든요. 사람들은 이걸 평화의 배당금이라고 불렀어요. 더 이상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 그 돈을 복지나 다른 데 쓰자는 거였죠. 그래서 독일도 프랑스도 전차 만들던 공장 문을 하나둘 닫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 경력의 기술자들을 내보냈어요. 그때는 누가 봐도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 결과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 풍경은 이렇게 정반대로 갈렸어요. 유럽은 이제 안 만든다며 라인을 닫고 있었고, 한국은 복제품이냐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그래도 라인을 계속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초라한 출발이었는지 숫자 하나로 보여드릴게요. 2002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다 합쳐서 2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조 단위도 아니고 그냥 억 단위요. 세계 무기 시장에서는 있으나 만화한 규모였죠. 누구도 한국을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한 약소국의 안쓰러운 분투기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 100년 전에도 이것과 똑 닮은 장면이 지구 어딘가에서 딱 한 번 펼쳐진 적이 있었거든요. 모두가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비웃던 선택이 끝내 한 세기의 패권을 통째로 바꿔놓은 이야기. 그건 조금 뒤에 다시 꺼내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하셔야 할 건 딱 하나예요. 복제품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 라인을 한국은 끝끝내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린 그 순간에도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다른 길을 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한 세대 뒤에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조용히 다른 길을 닫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 길이 대체 뭐였을까요? 대단한 신기술이었냐고요? 아니요. 사실 별것 아니었어요. 그냥 멈추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K9 자주포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합니다. K9 개발은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됐거든요. 그때부터 시제차 한 대를 세상에 내놓기까지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시험 주행만 1만 8,000km를 굴렸어요. 지구 둘레의 절반에 가까운 거리를 같은 자리에서 돌고 또 돈 겁니다. 포는 1만 2,000발을 쐈고요. 그렇게 1999년 드디어 첫 시제차가 나옵니다. 10년을 통째로 갈아 넣어 더 만든 단 한 대였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한국은 이 라인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휴전선 바로 너머에 적이 있는 분단 국가잖아요. 유럽처럼 이제 평화가 왔으니 좀 쉬자 할 형편이 애초에 못 됐던 거예요. 누군가의 눈에는 이게 끔찍한 짐이고 비효율이었습니다. 저 나라는 아직도 저런데 돈을 쏟아붓네. 딱 그런 비웃음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비효율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경쟁력을 조용히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걸 좀 쉽게 풀어볼게요. 공장이라는 걸 하나의 오케스트라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용접공, 정밀 부품을 깎는 엔지니어, 화약을 다루는 기술자.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같은 자리에서 호흡을 맞춰야 비로소 제대로 된 소리가 납니다. 한 사람이라도 박자를 놓치면 전체가 와르르 어긋나죠. 그런데 유럽은 이제 연주할 일 없다며 단원들을 뿔뿔이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한국은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텅 빈 객석 앞에서 단 하루도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무서운 사실 하나, 한번 해산해버린 오케스트라는 다시 부른다고 그날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악보를 잃어버린 단원, 은퇴해버린 명연주자, 식어버린 호흡, 산업도 똑같아요. 한번 끊어진 생산 라인은 돈을 아무리 들이부어도 되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유럽은 평화의 배당금을 마음껏 즐겼지만 그 청구서는 한참 뒤에 날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때까지도 세상은 여전히 한국을 우습게 봤어요. 그래도 아주 작은 인정의 신호가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2000년 영국의 권위 있는 한 군사 전문지가 K9을 4쪽에 걸쳐 특집으로 다뤘거든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독일의 최강 자주포 판처하우비처 2000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52구 경장이라는 긴 포신을 갖춘 자주포라고요. 어려운 말 같지만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베낀 게 아니라 세계 톱클래스 기술이 맞다고 처음으로 공식 인정해준 셈이었습니다. 안충호 연구원이 그토록 듣고 싶어 하던 바로 그 말이었죠. 숫자도 그렇게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002년에 고작 2억 4천만 달러였던 방산 수출이 딱 10년 뒤인 2012년에는 23억 5천만 달러가 됩니다. 10년 만에 거의 10배로 뛴 거예요. 그런데도 세계 무기 시장 전체로 보면 한국은 여전히 미국 무기의 좀 저렴한 대체품 정도로만 취급받았습니다. 아무도 한국을 진짜 경쟁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는 무대에서 묵묵히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악기를 단 한 번도 내려놓지 않은 채로요. 그리고 어느 날 세상이 단 한순간에 그 모든 악기를 다시 미친 듯이 찾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30년 동안 멈추지 않고 쌓아온 그 모든 준비가 마침내 세상 앞에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거예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유럽 전체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어요. 수십 년 동안 전쟁은 이제 끝났다 하고 믿어온 대륙이 바로 옆에서 진짜 탱크가 굴러가는 걸 두 눈으로 본 겁니다. 가장 다급해진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였습니다. 당장 전차가 필요했어요.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라 나라를 통째로 지킬 만큼 필요했죠. 폴란드가 제일 먼저 손을 내민 곳은 당연히 독일이었습니다. 유럽 전차의 본가잖아요. 폴란드는 독일에 최신형 전차 러파르트2 A7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거절이었습니다.
대신 운용도 제대로 안 되는 구형 러파르트 2A4 20대를 주겠다고 했죠. 이게 다였어요. 당시 폴란드 총리였던 모라비에츠키는 결국 이렇게 폭발합니다. 독일은 미루고 회피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행동한다.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유럽이 평화의 배당금에 취해 공장 문을 닫고 단원들을 다 돌려보냈던 그 일. 바로 그 청구서가 하필 가장 다급한 순간에 날아온 겁니다. 독일은 만들고 싶어도 당장 찍어낼 라인이 없었던 거예요. 한번 해산한 오케스트라는 그날로 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요. 자, 바로 이때 폴란드가 지구 반대편에 한 나라로 눈을 돌립니다. 30년 동안 욕먹으면서도 라인을 멈추지 않았던 그 나라, 한국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 단 15주 만에 첫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폴란드 땅에 내려놓습니다. 15주요? 넉 달이 차이 안 되는 시간입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서류 검토만 하다 끝났을 그 시간에 한국은 진짜 실물 무기를 폴란드 항구에 부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계약 덕분에 폴란드의 무기 수입액은 직전 5년과 비교해서 무려 852%가 폭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폴란드가 단숨에 유럽 나토 회원국 가운데 무기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폭증한 무기의 상당 부분이 바로 한국산이었습니다. 세계가 그제야 눈을 비비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데이터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냉전이 끝난 뒤 수십 년 동안 생산을 줄여와서 지금의 폭발적인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서 한국이 그 빈자리를 메울 가장 믿을 수 있는 공급자로 떠올랐다고 못을 박습니다. 복제품이라 비웃음 받던 그 나라가 이제는 유럽이 가장 신뢰하는 무기 공급자가 된 겁니다. 이게 한번 반짝하고 끝난 거였냐고요? 아니요. 2025년 폴란드 국방장관 코시니아크 카미슈는 K2 전차 180대를 추가로 들여오는 2차 계약을 발표합니다. 금액만 약 65억 달러였죠. 한 번 사고 마는 게 아니라 아예 한국 무기를 나라의 주력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셈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한국이 무기를 좀 잘 팔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독일을 중심으로 단단하게 굳어있던 유럽의 안보 조달 지형, 그 땅 자체가 통째로 흔들린 사건이었어요. 독일이 꽉 쥐고 있던 유럽 무기 시장의 한복판에 한국이라는 균열이 쩍 하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진짜 무서운 그림의 입구에 불과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한국이 유럽에 전차랑 자주포를 꽤 잘 팔았구나. 근데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거든요. 먼저 첫 번째,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 무기를 그냥 싸니까 사는 가성비 무기라고 깎아내렸어요. 그런데 2026년 3월 그 비웃음을 단번에 잠재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공습한 거예요. 이때 하늘을 지킨 게 바로 한국이 만든 요격 미사일 청홍2 2개 포대였습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향해 약 60발을 쐈고요. 그중 96%를 정확히 맞춰 떨어뜨렸습니다. 실전에서 그것도 첫 데뷔 무대에서 거의 다 막아낸 거예요. 이건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신,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까지 전한 사실입니다. 근데 가격을 들으면 더 놀라요. 같은 역할을 하는 미국의 요격 미사일 팩3. 청홍은 그 값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성능은 실전에서 증명됐는데 가격은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죠? 인트로에서 보셨던 그 아랍에미리트 수송기가 왜 그렇게 다급하게 한국까지 날아왔는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여기서 한 차원 더 무서워집니다. 한국은 지금 무기를 그냥 파는 게 아니에요. 무기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생태계를 통째로 깔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스마트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이폰을 한 대 사면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앱도 그 안에서 사고, 음악도 그 안에서 듣고, 수리도 거기서 받죠. 한번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수십 년을 그 시스템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한국 무기가 딱 그래요. 전차 한 대를 팔면 그 뒤에 부품과 정비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병사훈련까지 30년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심지어 공장까지 통째로 넘어가고 있어요. 폴란드에는 현지에서 K2 전차를 직접 찍어내는 라인이 깔리고, 루마니아에는 부품의 80%를 현지에서 만드는 공장이 들어섭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로도 쭉쭉 퍼져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장은 유럽 땅에 있는데 그 공장을 돌리는 운영체제는 전부 한국식인 겁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신규 판매 기준으로 세계 자주포 시장의 약 70%를 먹고 있어요. 이게 한국 안에서는 무슨 일을 만들까요? 경남과 창원, 구미에 있는 수많은 협력업체로 일감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이렇게 생기는 생산 유발 효과가 46조 원, 일자리는 10만 개가 넘어요. 한국 방산 빅4, 그러니까 대표 기업 4곳이 받아둔 주문만 약 130조 원입니다. 공장을 풀가동해도 4년치가 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당장 신규 계약이 단 하나도 없어도 앞으로 4년은 멈출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진짜 큰 그림은 미래에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차와 자주포를 넘어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를 2026년 말부터 양산하거든요. 첫 수출 후보로는 필리핀이 거론되고 있어요. 함께 개발에 뛰어든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놓고 잡음이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국은 이제 전투기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땅에서 하늘로 차원이 또 한 번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장밋빛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폴란드 한 나라에 너무 기대고 있고 전쟁이 끝나면 수요가 갑자기 식어버릴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지는 걸 결코 가만히만 지켜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슬슬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국이 과연 미국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본의 길로 갈 것이냐, 바로 그 무거운 갈림길 위에 지금 한국이 서 있는 셈이에요. 자, 그런데 이 거대한 그림과 무거운 질문은 잠시 내려놓고요. 이쯤에서 우리 맨 처음 그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6년 3월 8일 밤 대구공항, 어둠을 뚫고 거대한 수송기 한 대가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그 동체에 그려진 건 성조기가 아니었어요. 무기를 받아가려고 한국까지 날아온 아랍에미리트의 비행기였죠. 이제 우리는 그 비행기가 왜 거기에 와 있었는지 압니다. 그런데요, 딱 한 세대만 시계를 다시 되감아 보세요. 탱크 한 대가 없어서 사흘 만에 수도를 내주고 밀려나던 나라. 안충호 연구원이 복제품 아니냐는 비웃음 앞에서 입술을 꽉 깨물던 그 라인. 바로 그 라인 앞에 지금은 세계가 수송기를 보내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가장 초라했던 출발점과 가장 눈부신 오늘이 이렇게 하나의 원으로 딱 맞물리는 순간이에요. 사실 이건 100년 전에 이미 한번 펼쳐졌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00년 전 유럽의 강대국들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며 공장을 불태우고 있을 때 바다 건너 미국은 홀로 멀쩡한 라인을 묵묵히 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멈추지 않은 공장이 미국에게 한 세기의 패권을 통째로 안겨줬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늘 똑같았던 거예요. 세상이 전부 멈췄을 때 과연 누가 끝까지 라인을 돌리고 있었는가? 탱크 한 대 없어 속절없이 밀려나던 나라. 복제품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 라인이 온 세계가 공장을 멈춰 세운 바로 그 순간 지구에서 거의 유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비웃음을 견디며 텅 빈 객석 앞에서 묵묵히 기계를 닦던 사람들이 지금 이 소식을 듣는다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에요. 멈추지 않은 그 힘은 이제 전차를 넘어 인공지능과 드론과 위성, 첨단 센서 같은 미래 산업으로 무섭게 번져가고 있거든요. 다음에 어딘가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공장 앞을 지나치게 되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딱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의 멈추지 않는 그 작은 불빛이 언젠가 세상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은 100년 전 미국이 걸었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거센 추격을 미국이 과연 어떤 속내로 지켜보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계 질서가 흔들릴 때마다 이제 한국이라는 이름이 점점 더 자주 불려 나옵니다. 역사는 늘 가장 비효율적으로 보였던 선택을 가장 무서운 경쟁력으로 바꿔놓곤 했으니까요.